네, 안녕하세요. 삼성 SDS 스퀘어 인사이트 홍해 물류 리스크 진단 및 대응을 위한 긴급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본 웨비나에서는 홍해 물류 이슈를 중심으로 글로벌 리스크 진단과 함께 얼터너티브 대안을 검토하고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파나마 수에즈 관련해서 매일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다들 물류 리스크 관리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본 웨비나에서는 우선 파나마 수에즈 운하와 관련된 이슈 현안을 살펴보고요. 저희 삼성 SDS에서 준비한 글로벌 리스크 맵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얼터너티브 플랜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웨비나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응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시간 관계상 본 웨비나에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사항은 웨비나 마지막에 안내드릴 서비스 문의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추가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패널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첼로스케어 운영팀의 서분석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기획팀에서 물류 MI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배성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중국 권역 서안거점 거점장 권혁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동,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중화서 권역의 사업팀장 이영호라고 합니다. 네, 세 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세 분의 패널께서 홍해 물류 리스크 진단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할 건데요. 먼저 파나마 운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MI 그룹, 그 마켓 인텔리전스 그룹의 배성훈 그룹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홍해 물류 리스크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먼저 파나마 운하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파나마 운하는 전례 없는 가뭄에 따른 같은 호수의 수위 하락으로 운하 통항에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23년에 발생한 극심한 엘니뇨 현상은 가뭄으로 이어졌고 23년 10월 파나마 운하는 195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파나마 운하청에서는 통항 능력을 통제하기 위해 선박의 홀수 제한과 일일 통항 제한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선박의 홀수란 선박이 물에 잠기는 깊이를 뜻합니다. 지금 파나마 운하청에서는 기존 홀수인 55피트에서 현재 43.5피트로 홀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선사들은 일단 대형 선박용의 신설 관문 운항률이 되게 높은데요. 가뭄에 따른 홀수 제한 이슈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선사들은 네오 파나막스급 선박의 중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파나막스급 선박으로 분할 선적을 하고 있고, 이는 현재 파나마 운하에서 대기 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일일 통항 선박수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36척씩 통항을 하였다면 23년 7월부터는 32척, 그리고 12월에는 22척까지 급격하게 제한을 둔 상황입니다. 여기서 왼쪽 아래표를 보시면 전체 선박의 제한 숫자와 파나막스가 통항하는 올드 관문과 네오 파나막스 선박이 통항하는 뉴 관문의 통항 제한 현황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오른쪽 아래 그래프에서 같이 같은 호수 수위가 조금 회복하면서 24년 1월에는 24척으로 통항 선박수가 증가한 점은 다소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최근에 호수 수위 회복에도 불구하고 파나마 운하청은 이런 가뭄이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파나마 건기인 12월에서 4월은 우기인 5월에서 11월보다 평균적으로 평년 수위가 낮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수에즈 운하 경유 이슈와 파나마 운하 대기 시간 증가 가능성, 또 추가 할증료 부과에 따른 운임 추가 상승 가능성 등이 있으니까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게 지난 12월에 파나마 같은 호수 지역에 비가 조금 와서 일부 수위가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빠르게 회복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최근 핫 이슈인 수에즈 지역 리스크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앞서 파나마 운하 이슈로 통항 대기 시간이 늘어나자 선사들은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옵션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했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반군 후티가 전쟁 종식을 이유로 수에즈 운하로 가기 위한 길목인 바브 알 만다브 해협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11월 14일에 홍해를 지나는 이스라엘과 연관된 모든 선박에 대한 공격을 선언하였고 이후 약 20척의 선박에 미사일 또는 드론 공격이 감행되었습니다. 선사들은 가뭄으로 인한 파나마 운하 이슈에 이어 수에즈 운하 전쟁 리스크까지 발생하면서 결국 아프리카 남단에 희망봉을 우회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왼쪽 아래 표를 보시면 파나마 운하 대비해서 수에즈 운하는 리드 타임이 7일에서 10일 정도 더 발생합니다. 그런데 희망봉을 경유하게 되면 파나마 운하 대비해서 리드 타임이 20일 정도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운송 비용도 수에즈 운하 대비해서 15에서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늘어나는 운송 비용은 해상 운임의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SCFI 종합지수는 12월 초 대비해서 12월 말에 74% 정도 상승을 했고 SCFI 북유럽 운임은 217%나 급등하였습니다. 국제 유가도 홍해 긴장이 고조되면서 12월 26일 기준으로는 12월 월중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요. 이렇게 상승하는 국제 유가는 인플레이션의 재확산 우려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홍해 사태가 장기화되면 화주들은 고가의 상품 부문에서 해상에서 항공으로의 물량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항공 운임 영향도 면밀히 살펴봐야겠습니다. 파나마 수에즈 양 운하에서 전반의 지정학적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저희 삼성 SDS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 지도는 삼성 SDS의 글로벌 리스크 맵이라고 하는 건데요. 삼성 SDS의 글로벌 컨트롤 센터 GCC라는 게 있습니다. GCC에서 센싱한 정보를 기반으로 매주 리스크 맵을 업데이트해서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삼성 SDS는 전 세계 7개 권역, 36개국, 56개 거점에서 센싱한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물류 이상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본 리스크맵을 통해서 전 세계 주요 이슈 사항과 대안 라우트를 가시적으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주황색 느낌표 부분이 주요 리스크가 발생한 지역을 표기한 거고요. 우선 지도 우측 파나마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배성원 그룹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같은 호수 가뭄으로 인해서 통항 제한 및 적체가 발생하고 있고요. 다행인 건 12월에 강수가 좀 있어서 일부 수위가 개선됐고요. 덕분에 올 1월에는 부킹 슬롯이 하루 24척, 기존 대비해서 모선 2척 정도 통행량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도 가운데 부분으로 이동을 해보면요. 지난 1월 1일에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진도 7.6의 강진이 발생을 해서 피해가 지금 속출한 상황인데요. 때문에 물류 시설에도 피해가 있었고 현재는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인도는 1월 1일부터 문바이 광역권 트럭 운전사 파업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현재는 지역별로 트럭 운송이 재개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좌측 하단의 남아공 지역은 작년 하반기 내내 기상악화 및 크레인 고장으로 인해서 적체가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적체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희 남아공 거점에 확인을 해보니까 당분간은 항만 적체가 지속이 좀 되겠고요. 3월경에나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잘 아시다시피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현재는 흑해 연안 지역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서 북유럽 우회 경로를 활용해서 트럭이나 철송 연결을 하거나 TSR, TCR을 활용해서 벨라루스를 경유해서 유럽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스페인은 오늘이죠. 1월 5일부터 항공수화물 처리 노동자들의 전국적인 파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도 항공 화물 운송에 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하겠고요.
아이슬란드는 지난 12월 18일에 분할을 시작했습니다. 분할을 시작한 후에 아직까지는 북유럽 항공 운송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대규모 화산 폭발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북유럽 지역 전체 항공 운송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웨즈 지역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여파로 인해서 예멘 후티 반군이 상선들을 지금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머스크에서는 지난주까지 홍해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가 12월 30일 날 머스크 항저우 모선이 또다시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서 다시금 희망봉우의 서비스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네, 여기까지 리스크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 전 세계 주요 지역 리스크 관련해서 몇 가지 대응 방안을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북미 동안의 경우에는 기존에 파나마를 경유해서 서비스가 되었었는데 현재는 가뭄으로 인해서 통행량이 제한되고 있으니까요. 파나마 우선 통항권을 가진 선사들이 있습니다. 우선 통항 슬롯을 가지고 있는 머스크나 MSC, 짚라인 위주로 배선을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북미 서남구를 통해서 레일이나 트럭으로 환적 서비스를 활용하면 내륙을 통해서 동안 지역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보통 리드 타임의 경우에는 팀 트럭이 가장 짧은데요. 동안까지 3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싱글 트럭은 일주일 정도, 그리고 레일과 트럭을 병행해서 사용하면 환적 시에 일부 적체가 있을 수 있어서 2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레일과 트럭을 병행해서 활용하는 게 저렴하고요. 팀트럭킹의 경우에는 리드 타임을 단축시킬 수는 있지만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파나마 이슈로 인해서 많은 선사들이 수에즈로 우회하는 경로로 북미 동안 서비스를 변경했는데요. 현재는 후티 반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인해서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경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선사들은 모선별로 수에즈 통항을 강행하고 있기도 하니까요. 개별 선사별, 선박별 스케줄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모선들의 항로와 스케줄 그리고 콜링 포트가 데일리로 바뀌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가급적 데일리 트래킹을 통해서 스케줄 변화 사항을 빠르게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스웨즈와 희망봉을 우회하는 경우 선사들이 지금 서차지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다음 장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 파나마를 통해서 북미 동안으로 서비스하던 것을 스웨즈 운하를 우회하면 기존보다 리드 타임이 약 7일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되고요. 거리는 4,000km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희망봉을 우회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파나마 대비해서 약 14일에서 21일 정도 트랜짓 타임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리도 한 7,400km 정도 돌아가게 되니까요. 선사들 입장에서는 늘어난 시간과 거리만큼 선박 자원의 활용이 어려워지고 벙커 소모량도 늘어나게 되니까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선사들의 서차지 부과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장표 좌측에 스웨즈와 희망봉을 통항하는 경우 선사들의 서차지 부과 현황인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보았는데요. 주요 선사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CMA 같은 경우에는 컨틴전시 차지로 작년 12월 20일부터 20피트 500불, 40피트 1000불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고요.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라인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TDS랑 ECS라는 추가 서차지를 별도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ONE도 마찬가지로 올해 1월 1일부터 20피트 500불, 40피트 1000불 이렇게 서차지를 부과하고 있고요. 하팡로이드도 똑같이 500불, 1000불. 그다음에 HMM 같은 경우에는 오퍼레이션 컨티뉴티 그 차지라고 똑같이 500불에서 1000불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MSC도 마찬가지로 비용 부과 항목은 좀 다르긴 하지만 두 가지 형태로 500불, 1000불에서 1200불에서 1500불 지금 추가 차지를 청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나마 운하 쪽을 한번 살펴보면요. 파나마의 경우도 적체로 인해서 서차지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MSC, 짐, 그리고 CMA, 코스코, 합박 선사들 위주로 약 3불 정도씩 서차지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파나마 운하는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단계의 계단식 관문을 활용해서 가천호 담수를 채워서 이동하는 방식인데요.
선박 한 척 통과하는데 약 2억 리터 정도의 담수를 소모하게 되고요. 이는 파나마 국민 50만 명분의 일일 사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자원이 필요한 이동 방식인데요. 파나마 문화청에서도 선사들에게 추가 비용을 지금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해당 비용이 고스란히 화주사들에게 부과가 돼서 수출입 무역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화주사분들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향후 2월 초에는 중국 춘절을 앞두고 있어서 대규모 선박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최근 이러한 글로벌 리스크들이 가라앉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 및 리드타임을 고려해서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수립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제 파나마 수에즈 이슈에 기인한 물류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저희 삼성 SDS 각 거점 전문가분들 통해서 철도 운송과 리포딩 서비스 중심으로 자세한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서한 거점 권혁진 거점장님, 그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철도 운송 라우트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철송 라우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송은 주로 네 가지 라우트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중국 선적 후에 중국 서부 알라샹코 호르고스 국경을 통해서 유럽까지 운송되는 트랜스 차이나 레일웨이, 줄여서 TCR 라우트가 있고요. 두 번째로 중국 선적 후에 몽골 얼리엔하우터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운송되는 트랜스 몽골리아 레일웨이, 줄여서 TMGR 라우트. 세 번째로 중국 선적 후 만조우리 국경을 통해서 러시아 유럽으로 운송되는 트랜스 만조우리 레일웨이, 줄여서 TMR 라우트. 마지막으로 러시아 극동 지역 보스토치니 선적 후에 러시아 유럽으로 운송이 되는 트랜스 시베리안 레일웨이, 줄여서 TSR 라우트. 크게 이렇게 네 가지 라우트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현재 대부분의 유럽향 철송 물동, 특히 중국발이나 한국, 일본 등의 삼국간 물동은 서한 플랫폼을 통한 TCR 라우트를 주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TCR 라우트가 컨테이너 수급, 그리고 블록 트레인 조합, 리드 타임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운임 측면에서도 가장 경쟁력이 높은 상황이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TCR도 서한 플랫폼 외에 청두, 중경 혹은 이오 등 많은 플랫폼이 있고 일부 운임이 더 저렴하다거나 하는 상황은 있으나 발차가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팬데믹으로 인한 물류대란 시기에 타 지역 플랫폼들은 극심한 적체를 겪었었는데요. 유일하게 서한 플랫폼은 적체나 발차 지연 이슈가 크지 않았고 안정적으로 운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금일 운임 및 리드 타임은 서한 블록 TCR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TCR 운임 및 리드 타임 현황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철송운임 지수 및 회사운임 SCFI가 2023년 하반기 기간에는 약 4,000불 정도 차이를 유지를 했었는데요. 홍해 선박 피격 사건 이후에 해상운임이 수직 상승하면서 철송운임과의 갭이 빠르게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철송 역시 현재 상황에 맞춰서 운임 인상을 월별로 하고 있긴 하나 해상 운임 인상폭이 워낙 가파른 관계로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1, 2월 기간에는 철송과 해상 운임 차이가 2,000불대로 좁혀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철송 수요도 그에 따라서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는 현재 철송 운임 및 리드타임 현황이고요. 한국발 인천포트 선적, 목적지 유럽까지 철송 플러스 해상 복합 운송 기준으로 7,800불에서 9,200불 가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드 타임은 24일에서 30일 수준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철송 서비스는 적체나 선복 등의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해상운임 상승, 선박들의 희망봉 경유에 따른 리드타임 증가로 23년 12월부터 중국발 유럽향 화물들은 일부 철송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향후 철송 운임도 월별로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리드타임도 국경 적체 등에 따라 일부 증가될 수가 있어서 운임이나 리드타임 모두 버퍼를 두시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 철송으로 물량이 몰리면 뭐 발차 지연이나 운임 인상이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희 삼성 SDS는 고객사 긴급 물량에 대해서 이미 유럽향 TCR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은 운임과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CN에어 리포딩인데요. 중화석 원역 이용호 팀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그 두바이를 경유하는 CN 에어 라우트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CN 에어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출발지에서 두바이까지는 해상으로 운송을 하고 다시 두바이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은 항공을 사용해서 하는 서비스를 말하고 있고요. 이 CN 에어 서비스를 위해서 두바이가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먼저 CN 에어 서비스의 비용과 리드 타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4년 1월 현재 중국에서 동유럽으로 가는 4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에 선임이 한 4,800불에서 5,300불 정도로 되어 있고 만약 이 해상 컨테이너가 이제 홍해를 지날 때에는 정상 리드 타임이 35일 정도 소요된다고 선사 홈페이지에는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희망봉을 만약에 경유하는 경우에 이보다 18일에서 많게는 20일까지 더 소요가 되고 있고, 즉 최종 리드 타임이 최대 55일까지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바이 CN 에어 리포딩을 활용했을 경우에는요, 중국에서 두바이 제베랄리 포트까지 약 20일이 소요되고, 제베랄리에서 이 해상 컨테이너를 양화하고 컨테이너를 오프로드하고 그리고 다시 팔레타이징하는 준비하는 구간이 약 1일에서 2일, 그리고 두바이 공항에서 유럽 주요 지역까지 연결되는 게 1일 이렇게 소요돼서 전체 리드 타임이 한 2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 두바이 구간의 해상 선임, 그리고 두바이 내에서 핸들링 비용, 그리고 마지막 구간인 두바이에서 최종 도착지까지의 항공 운임으로 구분이 되고 홍해를 통과하는 해상 운임 대비했을 때 약 2.5배에서 3.5배 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바이 제베럴리 포트가 지연이 없다는 점, 그리고 두바이 공항이 유럽 또는 아프리카 주요 지역까지 항공 캐파가 충분히 어, 보장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별도의 지연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두바이 리포딩은 정확한 리드 타임 내에 도착지에 배송되어야 하는 긴급 화물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는 운송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CN 에어를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에 CN 에어뿐만 아니라 CN 트럭, 에어앤 에어 뭐 이런 식으로 추가 활용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두바이의 지리적인 이점과 리포딩 프로세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바이는 아프리카, 중동, 유럽 지역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22년 기준 전 세계에서 연결성이 가장 좋은 어, 공항으로 순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또한 두바이의 지리적인 장점을 설명할 때 두바이에서 항공으로 8시간 이내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지리적인 장점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하고 항만 같은 인프라 측면에서 봤을 때 두바이가 갖고 있는 제베랄리 포트는 21년 기준으로 13.7 메가 TU 를 처리한 전 세계 9위 규모의 해상 포트이고요. 중동에서 가장 큰 해상 포트입니다. 두바이 공항 같은 경우는 22년 기준 탑승객 기준으로 세계 1위 공항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해상 포트와 항공 포트의 장점을 활용해서 두바이까지 해상 운송을 하고 다시 최종 목적지까지 항공으로 연결했을 때 안정적인 리드 타임으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CN에어 리포딩 프로세스를 좀 살펴보면요. 출발지에서 운송된 해상 컨테이너를 항공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바이 내 프리존 안으로 수입을 먼저 해야 되고 이후에 제3국으로 다시 재수출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데요. 프리존 수입 시에는 IOR이라는 임포터 오브 레코드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고 다시 수출 시에는 EOR 엑스포터 오브 레코드라는 프로세스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때 고객사는 두바이 내에 법인체가 없이도 두바이 프리존 내 프리존 법인을 활용해서 이 리포딩 프로세스를 처리를 하실 수 있고요. 삼성 SDS도 두바이 프리존 내에 법인을 보유하고 있어서 설명드린 CN에어 리포딩 프로세스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큐먼트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프리존 수입할 때에는 이제 쉬퍼에는 고객사의 주소를 넣고 컨사이니에는 SDS 두바이 프리존 주소를 입력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에는 반대로 쉬퍼에는 SDS 두바이 프리존 주소를 넣고 컨사이니에는 고객사의 바이오 주소를 넣어서 서류를 작성하면 CN에어 리포딩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두바이는 이런 통관 프로세스를 100% 시스템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세관에서 랜덤하게 진행하는 인스펙션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거의 통관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팀장님 굉장히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앞에 설명드린 대안을 활용한다면 정말 해상, 항공뿐만 아니라 통관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주신 부분 서머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대안이 나왔고요. 일단 북미 서안을 이용해서 북미 동안 쪽으로 IPI 복합운송 서비스를 활용하는 부분이요. 대부분 북미 서안의 롱비치를 경유하게 되면 북미 동안이랑 멕시코까지 내륙운송 서비스로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레일이랑 트럭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환적의 리드 타임이 있기 때문에 14일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싱글 트럭을 활용하면 한 일주일 정도, 그리고 틱 트러킹을 이용하면 2, 3일 정도면 북미 동안이나 멕시코까지 서비스가 지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권혁진 거점장님이 말씀 주신 중국 러시아 철도 운송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뿐만이 아니고 한국에서 인천에서도 출발할 수 있고요. 한국 중국에서 출발해서 동유럽이랑 서유럽까지 커버 가능한 철송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TSR, TCR뿐만이 아니고 몽골을 가로지르는 TMR, TMGR까지도 서비스 가능합니다. 리드 타임은 24에서 30일 정도 지역마다 좀 다른데요. 그 정도 소요가 되고요. 해상 대비해서는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설명드린 두바이 경유 CN에어 서비스가 있는데요. 한국, 중국이든 뭐 베트남이든 이쪽 동북아 쪽에서 출발을 해서 해상 운송으로 출발을 해서 두바이에서 항공 운송으로 리포딩하는 서비스 활용 가능하겠고요. 리드 타임은 기존 해상 대비해서 한 12일에서 보름까지도 단축이 가능한 서비스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서 공급망 최적화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도 삼성 SDS의 물류 서비스 문의나 그 리스크 관련해서 상담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요. 전문 상담사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웨비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질의사항 몇 가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올려주신 내용 가지고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 골라볼 건데요. 요거는 권혁진 거점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해 물류 리스크로 인해 TCR 철송 물동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선복이나 적체 리스크는 없는 건가요? 이렇게 문의 주셨어요. 답변 가능하실까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 홍해 물류 리스크 발생 후에 유러피안 TCR 철송 물동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 캐파 이슈가 생길 정도는 아니고요. 해상 운임 지수가 현재는 1,700 수준이고 4,000 이상으로 상승 시에 본격적으로 철송 전환이 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류 대란 시기에 지난 3년간 중국 정부에서 철송 인프라나 플랫폼을 대폭 확대해 놓은 상황으로 지금 사전 부킹만 미리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선복 캐파나 적체 이슈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임 인사 그리고 국경 적체로 인한 리드 타임이 일부 증가될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감안을 하셔서 운송을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분도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두바이 리포딩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동유럽 위에 어떤 지역으로, 특정 지역으로 운송할 때 두바이 리포딩을 활용하면 동유럽 외에 어떤 지역까지 커버 가능한지 이렇게 문의 주셨어요. 이거는 이용호 팀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일단 제베랄리 포트에 해상 컨테이너가 양화를 하면요. 트러킹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트러킹은 요르단까지도 운송이 가능하고요. 또 항공을 사용해서 운송이 가능하고 이럴 때는 지중해 인근 튀르키예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인 이집트,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까지 그렇게 운송이 가능합니다. 네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하나 더 살펴볼게요. 네. 지금 홍해 이슈로 인해서 해상운임이 연일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좀 어려운 질문인데, 요거는 배성원 그룹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후티 반군의 공격 선언 이후에 12월부터 해상 운임이 급격히 상승하였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 상황은 파나마 운하의 가뭄과 전쟁 등의 지정학적 이슈 외에도 장기 계약 운임 협상을 앞두고 좀 유리한 위치 선점을 하고자 하는 선사들의 지하라의 단행과 좀 맞물려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결국 이런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가 관건으로 보이고요. 좀 살펴보면 근데 이제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의 연간 GDP의 2% 정도를 차지하는 중요한 수입원이고요.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네옴시티 건설과 또 동계올림픽 등의 각종 국제 행사를 앞두고 이렇게 각국에서 지정학적 이슈가 제기되는 상황을 지켜보지는 않을 거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시점부터 운임이 차츰 정상화 수준으로 회귀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세 분 답변 감사드리고요. Q&A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좀 진행을 할게요. 추가 질의사항들은 저희 담당자분들께서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 문의 및 상담 신청 컨택 포인트 알려드렸잖아요. 그 컨택 포인트 통해서 차후에도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가능하시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너무 많은 글로벌 이슈들로 인해서 매우 바쁜데 이런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말씀 나눠주신 저희 삼성 SDS 중화서 권역 이용호 팀장님, 그리고 중국 권역 권혁진 거점장님, 그리고 MI그룹 배성원 그룹장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웨비나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